쉬셨나요? 자, 이제 제 2주차 2강 시작하겠습니다. 네. 상담자, 저희 지금 공부 중인데요. 상담자 수련 과정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상담자 수련 과정, 상담자가 되고자 하는 동기를 이제 점검하셔야 됩니다. 상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왜 상담자가 되려고 하냐고 물어보면 그 대답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힘들어하는 사람을 돕고 싶어서, 상담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싶어서,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서,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싶어서,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상담자가 앞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등등 다양한 사람마다 다 다양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왜 상담자가 되려고 합니까? 잠깐 얘기하자 보면 저 같은 경우도 어린 시절엔 집안이 되게 불우했습니다. 언니도 그렇고 집안의 사업도 많이 망했었고 동생들과의 가족관계가 되게 불우했습니다. 그리고 초본을 떼보면 2장이 나옵니다. 그 말은 되게 많이 이사를 많이 다녔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사람 사귀는 것도 힘들었고 되게 괴롭게 사실 대학생을 보내는 건 맞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올해 이렇게 살아보니 그 과거에 내가 불행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저한테는 지금 자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좋고 나쁨보다는 아까처럼 제 예를 들면 초본이 2장이에요. 그러면 이사를 엄청 많이 다녔다는 거겠죠? 근데 그것만 있었냐는 거죠. 반대로 생각한다면 이사를 많이 다녀서 짐 좀 잘 쌉니다. 짐을 좀 잘 싸고 또 뭐가 있냐면 성격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적응력 이런 게 되게 빠르고 이 감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뭐 눈치를 봤겠죠 아마. 그러다 보니까 이 촉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 만날 때도 이 직감이 상당히 발달됐습니다. 그래서 초본 2장, 이사 많이 갔다는 거에서 멈추지 않고 저는 더 위로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꾸자. 그러면 더 자원이 많이 생겨서 아마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지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나 뭐 이제 간호학과 학생들이고 공부를 하고 있지만 상담도 요즘에 뜨는 분야이기 때문에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상담자는 욕구, 기대, 동기는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상담 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상담을 통하여 내담자가 성장하고 고통으로 벗어나는 것을 볼 때 상담자는 함께 노력한 보람과 기쁨을 느낍니다. 상담자를 돕고자 하는 건강한 동기 외에 상담을 통하여 칭찬과 인정을 받고자 하거나 사람을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 경제적 욕구가 크다면 효과적인 상담을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담자가 이러한 건강하지 못한 무의식적 동기를 가지고 있을 때 내담자가 표현하는 부정적인 정서를 견디지 못하고 오히려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담자는 교육과 분석을 통해 자신의 욕구와 동기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하고 수용하고 거기에 기대에 휘둘리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상담자의 동기를 보시면 PPT에도 있죠. 상담자의 욕구, 기대, 동기는 의식 또는 무의식적으로 상담 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담자는 자신의 동기와 욕구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하고 알아차리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꾸준한 교육 분석, 자신의 욕구를 인식, 그리고 항상 깨어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 상담자 수련 과정입니다. 상담자는 효율적인 상담 활동을 위해서 앞서 살펴본 것처럼 상담자의 전문적 자질과 인간적 자질이 요구됩니다. 특히 상담자의 전문적 자질은 상담 관련 학과의 교과 과정을 이수하는 것 외에도 다양한 수련이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상담자가 되기 위해 개인적으로 수련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 전문 학부를 위해서 처음으로 1995년 서강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에서 상담 수련 과정을 만들어 체계적으로 상담자 훈련을 시작하고 최근 들어 많은 대학과 상담기관 및 개인 상담연구소에서 상담자 훈련 과정을 만들어 상담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자, 상담 이론의 학습은
효과적인 상담을 위해서는 상담자의 다양한 상담 이론과 기법을 정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이 한 학기 동안 배울 내용인데, 일반적으로 상담 개론서에는 12개에서 14개 정도의 이론이 소개되고 있고, 각 이론을 제안한 학자의 삶과 인생 역정, 그들의 철학과 인간관, 심리적 문제의 발생 원인과 과정에 대한 설명,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와 기법, 그리고 이론에 대한 평가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상담 이론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면, 먼저 내담자의 감정과 정서에 초점을 둔 상담 이론, 인간 중심 상담, 정신분석 상담, 게슈탈트 치료 등이 있고, 내담자의 인지적 측면에 초점을 둔 상담은 인지행동 상담, 교류 분석, 현실치료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담자의 행동에 초점을 둔 상담 이론은 행동치료가 있습니다. 상담자는 이러한 이론의 전체적인 개요 외에 각 이론의 치료 과정을 상세히 기록서를 탐독하고 그에 따른 훈련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쭉 어떤 이론이 있는지, 어떤 철학이나 이렇게 인간관계를 쭉 검토한 후 자기 자신에게 맞는 이론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정신분석도, 인간중심도, 그리고 현실치료도 좀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선 이런 상담이 있구나라고 이해하신 다음에 자기가 다 알아야 내담자에게 왔을 때 어떤 이론으로 접근할 거라는 이렇게 지도가 그려질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최근에는 상담 개론서에 서양의 상담 이론과 동양의 사상이 결합된 초월 심리, 도정신치료 등도 소개되고 있고, 상담자들은 이러한 상담 이론뿐만 아니라 철학 종교에 관한 책을 읽어 인간을 이해하는 시각을 넓혀서 내담자를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상담 실습이 있습니다. 상담 실습은 실제 경험을 중요하므로 접수 면접을 시작해서 심리검사 해석, 개인 상담, 집단 상담 등을 실시해보는 필요합니다. 실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는데 그때 책을 보면서 고민해 슈퍼비전을 받은 경험이 상담자를 성장하게 합니다. 경험과 실습에 대한 노력이 없다면 자신의 경험을 진정한 자신의 실력으로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용이나 요리에 대한 이론만 잘 알고 있다고 해서 훌륭한 무용가, 요리사가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상담 역시 상담 이론만을 능통하게 잘한다고 해서 좋은 상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 이론서에 나오는 내용을 실제로 다양하게 체험해보는 과정을 통해 상담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개인 상담과 집단 상담, 심리 검사를 살펴봄으로써 상담 실습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안에서도 개인 상담이 있습니다. 개인 상담은 내담자와 상담자가 1대1 면담을 위주로 하는 의사소통입니다. 상담에서는 제일 가장 전형적인 방법은 내담자와 상담자가 1대1로 이루어진 면담인데 개인 상담을 받으려는 대상과 문제 유형은 다양합니다. 상담 대상은 크게 아동, 청소년, 대학생, 성인, 여성, 노인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각 대상에 따라 심리적 특성과 문제 유형이 다르므로 그에 따른 접근 방법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상담 분야에서 관점을 가지지 못하는 대상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 유형도 학업, 진로, 성격, 정신건강, 성문제, 가족 간의 갈등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저랑 이제 강의로 원격으로 하고 있지만 곧 4월이 되면 얼굴을 보고 만나게 된다면 임상에 대한 얘기를 할 게 되게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정신병원, 교도소, 군부대, 학교 초중고, 성폭력, 가정폭력, 복지관, 노인시설, 그리고 교도소의 자립, 프로젝트에서 경험이 많이, 지금 12년 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궁금한 거를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대화하는 내용이, 전달할 게 많은데, 빨리 이 코로나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집단 상담입니다. 집단 상담은 상담자가 10명 안팎의 집단 구성원을 대상으로 구성원 간의 역동적 상호관계를 활용하여 대인관계, 미해결 감정, 사고 및 행동 양식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상담 방법입니다. 이거를 경험해 본 사람도 있고 안 해볼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개인 상담보다는 집단 상담은
나만 우울해? 그게 아니라, 너도 우울하구나. 그래서 이제 조망 능력이 조금 확장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 상담은 운영 방식에 따라서 구조화 집단 상담과 비구조화 집단 상담으로 분류할 수 있고, 운용 시기에 따라 분산적 집단 상담과 집중적 집단 상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상담자는 주어진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집단 상담을 실시해야 하므로 예비 상담자는 모두 체험하고 운영하는 방법을 습득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반적으로 아동 청소년이나 처음 상담을 접하는 성인들에게는 대체로 구조화 집단 상담이 많이 활용되고 있고, 구조화 집단 상담 경험이 있거나 상담 전문가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비구조화 집단 상담을 실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구조화, 비구조화를 모두 실시해야 하므로 예비 상담자는 두 가지를 모두 체험하고 운영하는 방법을 습득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심리검사. 심리검사에서는 상담실을 찾은 사람 중 많은 사람이 심리검사를 받고 싶어서 찾아옵니다. 심리검사를 통해 해석하는 을 통해 상담으로 연결되는 내담자도 많이 있으며 내담자를 보다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실시됩니다. 심리검사는 성격검사, 지능검사, 우울과 불안검사, 학업 관련 검사, 진로검사 등 다양합니다. 실시 방법에 따라 개인검사와 집단검사로 나누고 검사 자격에 따라 투사검사와 객관검사로 나눕니다. 상담자들은 이런 심리검사의 종류와 특징, 실시 방법, 해석 요령들을 훈련받은 후 내담자에게 실시하고 해석 상담을 하는 과정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만나게 되거나 하면 저희도 이제 심리 검사를 예시를 들어서 같이 해보는 걸 활용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상담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진행되는 상담 수업은 다양한 형태의 상담 이론 및 경험들을 경험하기에는 제한점이 많습니다. 그리하여 여러 형태의 상담 교육 프로그램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상담 수업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형태로는 이론을 소개하는데 주안점을 둔 것이 있고, 이론과 실습을 겸하거나 실습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상담 이론이나 방법을 좀 더 깊이 있게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자신이 관심이나 흥미를 가진 주제를 교육하는 프로그램에 참석하시길 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왜 학교 프로그램에 집단 상담 이런 거 있죠. 나를 찾아서 이런 거 기회가 된다면 참석해 보셔서 자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담 사례 연구와 사례 발표. 상담자들은 상담 전문가나 동료들이 실시한 상담 사례를 접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음성언어로 녹음된 자료를 추가록으로 만들거나 비디오로 녹화된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내담자에 대한 이해와 상담 진행 방법에 대해 간접적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또 용기를 내어 자신이 진행한 상담 사례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경험도 필요합니다. 상담 사례를 발표하기 위한 상담한 자료를 정리해서 발표함으로써 내담자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게 되고 자신이 진행했던 상담의 장점과 맹점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여러 상담 관련 학회는 정기적으로 상담 사례 발표회를 진행하고 있어 다른 상담자가 진행했던 상담 사례를 살펴보며 공부를 할 수 있고 자신의 상담 사례를 발표하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례 연구와 사례 발표에 자주 참여하는 것이 상담자의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슈퍼비전. 슈퍼비전이란 슈퍼바이저와 수련자와 함께 추고록, 녹음이나 녹화 자료를 통해서 상담 진행 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지도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상담 수련자는 사례 지도를 통해 내담자의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이론적 접근과 문제 해결을 위한 개입 방법은 적절한지, 상담 관계는 어떤지에 대한 지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담자의 문제로 인해 상담을 받는지, 그렇다면 방해하는 요인과 해결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슈퍼바이저와 함께 탐색할 수 있습니다. 슈퍼비전은 내담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내담자들을 존중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사례 지도는 개인 지도 방식과 집단 지도 방식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개인 지도 방식은 슈퍼바이저와 상담자 간의 1대1로 이루어지며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계연 1995에 따르면 먼저 슈퍼바이저가 상담 수련자의 현재의 지식과 기능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에 맞는 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의 사례를 지속적으로 지도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례 지도의 내용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셋째, 개인 사례 지도는 개인 상담과 같은 1대1 관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슈퍼바이저가 상담 수련자에게 선배 상담자로서의 모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넷째, 슈퍼바이저와 상담 수련 간의 오랜 관계를 맺을 수 있으며 수련자가 슈퍼바이저의 지식, 이론, 기술 등을 충실히 전수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때때로 상담 수련자 자신의 심리적 문제를 발견하고 치료하는 기능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련 과정에서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고 한 슈퍼바이저의 지식과 이론만을 습득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는 등 단점도 있습니다. 한편 집단 지도 방식은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는데 여러 명의 상담자가 한두 명의 슈퍼바이저에게 사례 지도를 받거나 여러 명의 슈퍼바이저에게 사례 지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 형태는 개인 지도 방식의 단점을 보여주긴 하지만 깊이 있고 일관성 있는 지도가 어렵다는 단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개인 지도 방식과 집단 지도 방식을 혼합해서 활용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자, 상담 이론의 학습은 한번 정리해보면 전문 서적, 최신 논문, 철학 종교 서적을 상담자가 좀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상담 실습은 개인 상담, 집단 상담, 심리 검사 등이 있습니다. 슈퍼비전은 개인 지도와 집단 지도가 있고요. 넘어갔네요. 잠시 쉬어가고 물도 마시고 아까 30분이 지나서 제가 이렇게 했는데 물 한번 잠시 마시고 다시 몸도 좀 움직이시고 네 이거는 얼굴 보고 이렇게 나눌 얘기가 많지만 이제 이론적인 거라서 이 정도로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상담 장면에서 되는 이제 어려움입니다. 상담자에 대한 탐색 있는데 자, 오랜 시간 많은 준비를 하더라도 현장에 언제나 많은 변수를 가지고 있는 상담 장면에서 상담자가 겪는 어려움은 다양하겠지만 여기에서는 그 중에서 상담의 중심이 되는 몇 가지의 문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가 상담자에 대한 탐색입니다. 내담자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어려운가? 자, 상담에 대한 불안한 마음, 유능한 상담자로 보이기 위해서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상담자. 그러면 내담자의 말을 들을 수 없으면 내담자에 대한 탐색이 어렵습니다. 상담자가 지금 이런데 그 상대방의 마음을 알 수가 어렵겠죠. 그래서 상담자는 가장 큰 역할은 내담자 스스로 자신의 이야기를 하도록 돕고 그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담자는 이야기를 하는 화자의 역할을, 상담자는 이야기를 들은 청자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데 이런 역할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상담자는 그 사람의 이 이야기를 들어야 그 사람의 마음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든 간에 상담자가 듣기를 어려워하는 경우에는 문제를 내어놓을 기회를 뺏고 내담자의 문제나 관심사에 대해 탐색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담 시간 중 60~70%는 내담자의 이야기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상담자가 말하기보다는 듣기에 적응을 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상담자의 침묵이 불안하게 느껴지는가? 서로 말 안 하고 있으면 얼마나 뻘쭘할까요? 서로가 그렇겠죠? 그래서 자신의 내면과 문제를 탐색하는 의미의 순간이라고 내담자의 불안과 침묵을 침묵의 의미를 탐색해야 됩니다. 자, 상담자는 상담의 진행과 내담자의 파악에 대한 부담감으로 불안을 느끼기도 하지만 내담자가 말을 하지 않고 침묵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불안함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서로 침묵하니까 이거를 견디지 못해서 그 순간을 깨트리죠. 상담 중에 나타난 침묵은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담자는 침묵이 불안을 느끼는 순간이 아니라 대단히 의미 있고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침묵이 진행되는 동안 상담자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감정을 먼저 파악해야 됩니다. 제가 왜 말을 안 하지? 뭐 때문에 말을 안 하지? 뭐 이런 자기의 감정을, 왜 내가 저 사람이 말을 안 하는 게 불안하지? 이런 것들을 알아차려야 됩니다. 상담자는 그 침묵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내담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다루어야 합니다. 또한 침묵의 시간을 조급하게 여기지 말고 느긋하게 참고 기다리고 있다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왜 말을 하지 않고 있었는지를 물어봅니다. 침묵이 제대로 탐색되면 내담자의 중요한 문제를 탐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침묵의 순간에는 내담자의 표정이나 작은 손놀림도 관심 있게 살펴야 됩니다. 그런 다음 내담자와 함께 침묵의 의미를 다루면 더욱 깊은 상담의 단계로 몰입할 수 있습니다. 침묵 중요합니다. 자, 이제 상담자에 대한 탐색. 세 번째, 서둘러 도움을 주고 상담 효과를 보기 원하는가? 성급한 도움은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내담자가 스스로 해결 방안을 찾도록 돕니다. 제가 그때 1강에서 상담자는 어떻게 말씀드렸죠? 옆에 가는 동반자 친구도 아니고 앞에서 이끌어주는 사람도 아니고 내담자 스스로 산을 올라갈 수 있도록 뒤에서 잘 지켜봐주고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뒤에서 격려해주는 사람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담자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히 도움을 주려는 것은 오히려 내담자에게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만약에 여기 상담자로서 인정받고 싶은 심리가 작용하거나 내담자에게 실력 없는 상담자라고 무시당할까봐 서둘러 조언을 하거나 충고를 하는 경우라면 자아가 약한 내담자에게는 의존심을, 반대로 자아가 강한 내담자에는 저항을 불이켜 상담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의 성과는 단시간에 나타나기도 하지만 상담이 종결될 때까지 아무런 변화도 보이지 않다가 종결 후에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막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 어떻게 하는 것보다는 내담자 스스로 해결 방안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너무 자주 주는 물은 도리어 나무의 뿌리를 썩게 만들기 때문에 천천히 그렇게 해봅니다. 네 번째, 내담자의 문제만 보이는가? 내담자의 강점을 간과하고 전반적인 이해가 어렵거나 내담자의 문제만 보지 않도록 합니다. 자, 내담자들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상담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내담자의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려고 하고 내담자의 문제 해결에 상담의 초점을 두려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 상담자는 내담자의 문제에만 초점을 두고 내담자가 골치 아픈 사람으로 인식하기 쉽습니다. 만약 상담자가 이러한 선입견을 가지고 내담자를 본다면 내담자의 강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내담자들은 삶을 살아오면서 대체로 부정적인 자기상을 강하게 가지고 있으며 자아 존중감도 낮고 타인에 대한 신뢰도 적은 편입니다. 이러한 내담자에게 강점을 발견해주는 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도벽이 있거나 폭력적이거나 약물에 중독되었다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의 그는 근원적으로 아름다운 심성이 존재합니다. 왜곡된 생각과 문제 행동으로만 제거하면 누구나 밝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담자의 문제만 보는 것보다는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강점도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다섯 번째, 언제나 동일한 이론을 적용하는가? 하나의 이론만으로 내담자를 이해하고 돕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막 12개에서 14개 이론이 있다고 했죠. 여러 가지 상담 이론, 다양한 상담 기법을 활용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행동이 안 되는 사람한테 행동 치료가 될까요? 이렇게 여러분이 우선 이론에 대해서는 뼈대를 그린 다음에 저 내담자한테 어떤 이론이 맞을까? 인간 중심 상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죠. 아까 인지 행동 치료 뭐 이렇게 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여영한 다양한 상담 이론이 상담자 취향에 따라서 선택되고 상담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각기 특유한 선천적 기질과 성장 과정에서 다양한 문화적 배경 및 환경 등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고 있으므로 어느 하나의 척도로 인간을 이해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정신협동 상담을 선호하는 상담자는 현재 문제의 발생 원인을 아동이 때의 감정 양식으로 보고 상담자로 향하는 전이 감정을 주로 다루면서 내담자가 현실 생활에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소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문제 해결 중심 상담을 선호하는 상담자라면 인간의 무의식 속에 내재한 잠재의식과 콤플렉스를 지나치기 쉽습니다. 따라서 한 가지 상담 이론을 모든 내담자에게 적용할 때 생기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보다 효과적인 상담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담자는 여러 가지 상담 이론을 습득하고 다양한 상담 기법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더불어 내담자의 특성과 문제에 따라 여러 이론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6번째, 역전이에 대해 자각하고 있는가? 역전이를 자각하지 못하면 상담관계를 제대로 형성하지 않을 수 없고 역전이가 인식하려는 상담에 활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전이는 내담자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사람에게 향했던 과거의 감정이나 태도를 상담자에게 투사시키는 무의식적 과정입니다. 부모와 같이 중요한 인물에 해결되지 않는 갈등의 뿌리를 두고 이거를 왜곡된 방식으로 상담자를 지각하고 과거의 잘못된 관계를 현재 상담자의 관계에서 되풀이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과정이나 방식으로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느끼는 감정을 우리는 역전이라고 합니다. 역전이는 상담 과정에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모두 미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담자의 욕구와 미결된 개인적 갈등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상담 장면에 작용하고 있다면 역전이 반응으로 인하여 상담이 더 이상 진척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담자 자신의 문제가 역전으로 나타나 상담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자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상담자가 역전으로 자각하지 못하면 상담자의 주관적 방식으로 내담자를 다루게 되고 때로 상담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상담자가 내담자를 바라볼 때 자신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로 인하여 무의식적으로 내담자의 행동을 왜곡되게 지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상담자는 슈퍼비전을 통해서 자신의 전이 감정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담 장면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역전이 감정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를 인식하고 활용하는 자세를 갖는 게 중요합니다. 자, 7번째, 소진되지 않도록 자신을 돌보고 있는가? 상담자의 소진은 우울감, 고립감, 능률 저하를 가져옵니다. 소진되지 않도록 자신을 돌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항상 만나는 사람은 어떨까요? 대부분 다 우울하거나 슬프거나 이렇게 저희가 좀 이렇게 상담을 해줄 사람들이면은 막 즐겁고 신나고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담자의 소진은, 그러니까 상담자가 행복해야 됩니다. 먼저 즐거워야 되고, 상담자의 소진은 내담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상담자는 다른 사람을 돌보도록 훈련받아 왔기 때문에 자기가 먼저 즐거워야 되지만 소진이 됐을 때는 자기를 돌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한다는 사실을 까먹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을 돌보고 직준전하는데 소홀하다가는 서서히 소모돼서 소진되기 때문에 따라서 좋은 상담자는 자신의 우물이 고갈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잘 돌봐야 하고 만약 자신이 소진될 어려움일 때는 그 상황을 항상 자각하고 있고 자신 또한 다른 사람의 돌봄이 필요하다는 것을 꼭 인식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내담자에 대한 탐색입니다. 내담자는 상대방의 강한 전의를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이 과거에 부모나 형제와 같은 중요한 사람들에게 가졌던 감정 태도를 상담자에게 투자시키는 무의식적 과정입니다. 그래서 내담자의 전이 감정을 이해하고 숙련되게 다루는 방법의 습득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상담 장면에 저항하고 있는가? 저항, 상담자의 관계가 안전하지 않은지 확인, 상담자에 대한 신뢰를 시험합니다. 내담자의 불안을 이해하고 그대로 표현하는 게 돕습니다. 자, 어떤 얘기를 한다면 지금 상담자에게 강한 정의를 보이잖아요. 그리고 상담자는 저항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지 상담자가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페이지 62쪽부터 이렇게 예시처럼 있는데, 자, 상담 장면에 저항하고 있는가 두 번째. 자, 보시면 상담 시간 시작부터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직 마음을 이야기할 준비가 안 된 것처럼 느껴지네요. 오늘 상담하는 동안 마음은 어땠어요? 지난주는 많이 힘들어 했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제게 자꾸 질문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왠지 불안해 보이는군요. 지금 어떤 기분인지 말해줄 수 있나요? 그래서 계속 상담자는 내담자한테 수용과 존중을 통해 내담자를 지지해 줘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상담에 비자발적으로 참여하는가. 왜? 저희가 보면 동기도 낮고 막 끌려왔거나 이렇게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담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에게 일깨워 주어야 합니다. 왜? 엄마 손에 끌려온 애가 하기 싫어요 이러면 상담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같이 얘기를 해서 합의하에 상담을 실시해야 합니다. 자, 네 번째, 상담자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가? 의존적인 내담자, 의사될 결정에 대한 불안, 결과에 대한 책임 전가. 선생님, 이걸 할까요, 말까요? 뭐 어떻게 자꾸 묻죠. 그리고 상담자 성향은 누군가 보살펴주고자 하는 욕구 충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자가 내담자의 의존을 강화하지 않고 있는지를 항상 관찰하고 경계해야 되고, 이거는 어떻게 하시냐면 항상 선택하고 책임은 본인이 지는 거를 약속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담자, 자, 지나치게 말이 많은가? 핵심 문제에서 벗어나 깊이 있는 문제가 접근이 어렵고 현대의 감정과 느낌에 초점 맞추기. 자신의 감정을 전혀 드러내지 않는가? 감정어가 사건 분리, 부정적 감정 표현에 대한 불안. 자신의 감정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인지, 내담자에 대한 이해, 인내가 필요한지. 자, 내담자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왜 이렇게 지나치게 말이 많은가? 불안해서 말을 많이 할 수도 있죠. 그래서 페이지 66쪽에 잠깐 멈춰보세요. 너무 빨리 많은 이야기 했어요. 좀 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중간중간 상담자가 적절한 순간에 내담자의 말을 멈추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전달해 줘야지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고, 여섯 번째, 자신의 감정을 전혀 드러내지 않는가. 왜 어떤 내담자는 슬프거나 고통스럽거나 화가 날 때 전혀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분노, 질투, 적개심,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면 자신이 안전하지 못하고 여기기 때문에, 자, 중간중간에 상담자는 마음이 아프네요. 당신은 어떤 마음인지 한번 자신의 마음에 집중해 보세요. 라고 해서 질문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여러 가지 있는데요. 되짚어 보기는 68쪽에서 69페이지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시고, 제가 아까 2-1에 중요한 거, 시험 문제 한번 낼 거, 이게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자, 윤리 강령 안에서 상담자의 전문가로서의 태도, 내담자에 대한 존중, 상담 관계, 비밀 보장 등에 대한 내용을 상담자들이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윤리 강령 4가지. 그럼 이거는 시험 문제 한번 나오겠죠. 네. 자, 여러분, 네. 식물에게도 물이 필요하듯 인간에게도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담 공부를 하시게 되면 자기가 자기를 조금 귀에도 주고 좋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